안녕하세요. 저는 분식 장사를 하며 딸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분식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인데요. 최근에는 이혼했었던 남편이 비참한 몰골이 되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땐 헌신짝처럼 저와 딸아이를 버렸다가 나중에 제가 성공하니 돌아온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 주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너는 서빙만 하면 된다니까 왜 사람들한테 웃음을 팔고 있어?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데 씩 웃고 난리냐고. 당연한 것도 고마워해 주시니까 좋게 좋게 대한 거지. 단골 손님 만들면 어머님 분식집도 더 대박 나는 거고 좋잖아. 야, 이런 작은 분식집이 대박 나봤자 쪽박 간신히 면하는 정도지. 아, 결혼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나 보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한 것뿐인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 당신이 어머님 일 도우라고 해서 분식집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어머님도 친절하게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는데 왜 당신만 유난인데? 뭐? 유난? 너 말 다 했냐? 이게 보자 하니까 서방님한테 자꾸 대드네. 내가 임신했다고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지? 요즘 매제를 안 했더니 아주 나를 우습게 하네? 임신했다고 당신이 언제 좋게 대해줬어? 지금도 집에 가면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당신은 집에서 리모컨 만지면서 물 먹는 것도 자기 손으로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사소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잔말 말고 앞으로 너 분식집에서 서빙할 때 사람들한테 괜히 눈웃음 치지 마. 친절 핑계로 바람 대놓고 피는 꼴 보이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결혼 전에만 해도 다정다감한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가부장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잘 대해주다가 이렇게 돌변을 해버리니 저로서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임신을 한 마당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제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분이었죠. 너 오늘 보니까 방에서 큰 소리 나던데 무슨 큰 싸움 난 거 아니니? 아유, 나는 주영이 지 아빠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일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린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그이가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영이가 하늘 날아간 주영 아비한테 잘못 배운 게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런 아들이랑 결혼해주고 내 일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야 어머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걱정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사업할 거라고 하더니 막상 일을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면 역정만 내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너 들은 얘기 있니? 내가 물어볼 때는 퇴사한 게 사업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네가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안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완전 난리 피울 거라서요. 내가 너한테 해댈 일 언제 한 적 있냐?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 보거라.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 집어던지면서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다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못 들었는데 동료들도 그이가 일 못한다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도박인지 뭔지 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선비 체질이기는 한데 누가 놀리거나 먼저 시비 걸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었다. 오히려 옛날 생각하면 성질 많이 죽은 편이지. 그럼 아직 성질 덜 죽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상사랑 동료들이랑 뒤통수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해서 치료비 물어준 것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뒷일 생각 안 하고 주먹부터 올리는 사람이라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애 낳고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걔한테 심리 상담인가 가족 상담 같은 거라도 받아보라고 해야겠구나. 물론 네가 말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오히려 짐만 얹어드린 것 같아서요. 내 암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너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솔직히 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정신이 없고 하나뿐인 아들이 좀 좋은데 장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를 많이 핍박했잖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대장암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게 되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때문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철부지인 남편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이혼을 했다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남편은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사과를 하고 난리야. 그 자식 헬스했다고 나대기만 하지 물근육이라서 붙었으면 내가 100% 이겼다고. 남들이 보면 임산부 내세워서 그 뒤에 숨은 겁쟁이 같을 거 아냐. 애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대체 언제까지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무례하게 대할 거야.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셀프 서비스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싸움을 하냐고. 계산하는 곳에도 적혀 있고 입구에도 빤히 반찬이랑 물은 셀프라고 적혀 있잖아. 그런데 두 눈깔 멀쩡히 달려놓고도 물 달라 반찬 달라 하는데 열이 안 받냐? 그래서 눈이 있으시면 보일 거라고 대답한 게 뭐가 잘못인데?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그래서 이런 분식집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울며 불며 애원해서 잠깐 나도 이 일 하고 있는 거야. 팔자에 없는 배달에 손님 접대까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더 중요하고 돈 잘 버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놓고 당신 내기 바둑이며 화투며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핸드폰으로 자꾸 도박판 버리는 곳에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 안 차릴래?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태어날 우리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아야지. 분식집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쪽팔리는 일인 거 몰라? 두고 봐. 내가 한탕 크게 해서 팔자 피고 말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절할 날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잔소리 줄여. 나한테 잘하라고. 당신한테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도 집에서 집안일하고 수발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 야, 뉴스인가 뭔가 보니까 임신해도 적당히는 운동해주면 좋다던데?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즐겨.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니 뭐니 그딴 걸로 괜히 시간이랑 돈 날리는 일도 없다더라.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면서 꼴값 떨지 말고 하루 쉰 다음에 곧장 일 투입해. 알겠어? 그런 건 또 외국 거 어찌나 잘 따라가는지. 당신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내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니. 나처럼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해주면서 불리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도 손해를 보고 살아서 내 지인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당신한테 바보라고 하면 정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분식집일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돕고 있잖아. 당신은 오전 오후 깔짝 얼굴 도장 찍었다가 도박판으로 사라지기나 하고. 야, 적당히 해. 잔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물린다. 내가 패 돌릴 때도 네 잔소리 생각나서 컨디션이 망가지는 사람이야. 귀에 맴돌 지경이 적당히 하라고. 어머님이 아픈 몸 이끌고도 분식집을 하시잖아. 당신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뭔가 나서야 할 거 아냐. 어머님 대신해서 떡볶이 만들고 튀김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든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짐 죄다 지우고 살 생각인데? 적당히 하라고 했다. 나 진짜 열받으면 횟가닥 돌아버리는 거 알 텐데. 이것 봐. 당신 은근히 강약 약강인 거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문신하고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 야, 진짜 미쳤냐? 남자 자존심을 이게 마구 긁어대네. 야, 나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야. 선택적으로 아니고 사람 안 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부터 깨버린다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성질 부여줘? 알겠어. 믿으니까 그만해. 당신 정말로 그럴까봐 겁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적당한 놈 하나 골라서 조만간 대가리 박살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응? 남편이 손님을 패겠다는 선인을 저는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말릴 수는 없을 일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선언한 대로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가족과 방문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손발 멀쩡히 달려있는데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었던지라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고 구치소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사람을 팼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사과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영이 어떻게든 빼보겠답시고 합의 본다느니 그러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그이가 많이 서운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구치소에 있으니 상황에 대해서 뭐 듣고 있는 거라도 있겠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한번 방문이나 다녀오너라. 나도 따로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호되게 좀 혼을 내줄 거니까. 맘 같아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주영이 이 자식이 제 아비 닮아서 성격이 더럽잖니. 안 오면 그거 두고두고 씹어대면서 나중에 온갖 원망으로 이어질 애다. 어머님, 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 차라리 훌훌 어디 떠나가라고 하고 싶구나. 아픈 시모일 도우랴 한심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네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없었으면 진즉에 이 집 탈출했을 거예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구나.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해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보러 가던 중 하필이면 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산부인과로 선회를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저는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예약을 통해 방문했는데 남편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여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았어. 여기서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있지? 당신이 웬일로 그런 얘기를 해?
나가면 또 신고한 인간 대가리 깨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가면 내가 정말로 잘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나 정말 달라질게.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이때까지 잘못 저질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야? 엄마 곧 돌아가시잖아. 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엄마 죽기라도 하면 장례는 누가 치르겠어. 몸 점점 쇠약해 가시는데 엄마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쓸쓸하게 하늘 가는 거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당한 이후에 멀쩡하셨다가 다음날 바로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 내가 말했지? 알지. 병원 검사 안 받아도 괜찮다면서 사고 당일날 멀쩡하셨다며? 그 일 떠올리면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말 믿고 방치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그 시기만 안 놓쳤었더라면 아직도 아빠 살아있을 텐데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가뜩이나 나 구치소에 있어서 우울한데. 어머님도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당신 말대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 당신 여기 있는 동안 새벽에도 몇 번이나 아프다면서 깨시고 신음하면서 주무시더라. 나 듣지 말라고 몰래 우시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 에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내가 빨리 성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변했다고 말하니까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변화해줘. 부탁할게, 응?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내가 나가면 분식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도 잘하는 남편 될게.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어야지.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버리고 딸과 함께 훌훌 떠날 생각으로 구치소에 갔었던 저였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들먹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구치소에서 돌아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시어머니의 아픈 몸이라도 돌봐드리고 임종까지 지켜보기라도 해야겠다는 각오를 품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대로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돌아왔구나. 이 집구석 떠나고 그냥 네 살 길 찾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구치소 가니까 남편도 변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믿어봐야죠. 주영이 아비 하는 짓을 어쩜 그렇게 빼다 박아서 이렇게 골치만 썩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적어도 아이랑 저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떡볶이며 튀김 만드는 법 배워보는 건 어떠냐?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약을 먹다 보니 미각이 둔해져서 오히려 네가 훨씬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더구나. 뭐든 야무지게 잘하는 너니까 문제없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먹는 것도 신경 쓰시면 나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저 주방 절대 못 오게 하시더니. 암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주영이가 또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애잖니. 그래서 너한테 분식일 알려주지 말고 서빙 정도만 시키라고 신신당부했었던 걸 깨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제가 분식일 배우는 걸 싫어했다고요? 그래, 여자가 잘나면 또 바람 피우게 된다고 어떻게든 너한테 서빙만 시키라고 주방 근처는 구경도 못하게 하라 하더구나. 분식 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는 이런 것까지 열등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저게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을 때가 많아.
시어머니를 간병할 겸 분식일을 도와드리러 집에 돌아온 저는 분식일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는 의외의 제안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딸아이를 기르는 한편 분식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워낙에 시어머니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아예 눈앞에 나타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돌아와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죠. 엄마, 내가 집사람 절대 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여보, 어머님 편찮으신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지금 편찮으신 건 엄마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집사람한테 일 절대 안 가르친다고. 너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가게 일 열심히 도운 건 며느리였다. 네가 생각 없이 폭력 저질러서 가게 평판 떨어뜨리고 감옥 가 있는 동안 나 간병하고 돌본 것도 며느리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 어미 타박을 하는 거냐? 너는 왜 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안 지켰니? 왜 이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아, 그래. 친아들보다 남의 딸년이 이제 더 소중하다 이거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 집안에서 골칫거리인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 당장 사과드려. 사과는 개뿔. 이놈의 지긋지긋한지 내가 더러워서 나가고 만다. 당신 지금 가면 어머님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왜?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당신은 잘 알잖아.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어? 변하겠다더니 왜 또 항상 이런 식이야?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프신 어머님 버리고 가서 당신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애는 또 어쩌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확실하게 기술을 배웠거든? 구치소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웠다는 거야? 설마 당신 무슨 나쁜 일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니지?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내가 그래도 내 손 더럽혀가며 돈도 5천만 원 넘게 벌었는데 됐다 그래. 가정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이렇게 배신이나 받는데 그냥 내 배 불리고 새장가 드는 게 훨씬 낫겠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너는 이 지긋지긋한 가게에서 잘 지내봐. 어? 엄마랑 이곳에서 썩어 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예, 이제 돌아와 놓고 또 어딜 간다고 그러니? 주영아! 남편은 그 말을 마치더니 가게에 딸린 집에 올라가 현금이며 돈 될 만한 폐물들 등을 죄다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가차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기에 저와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미가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돈 붙여줄지도 모르고요. 도박이니 범죄니 손대는 게 어쩜 걔 아비랑 하는 짓이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부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주영이가 다시 돌아오면 걔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너는 그냥 이혼을 해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라. 그게 걔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을 일이다.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라도
걔가 정신을 차리고 건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니 그런 말씀은 마세요. 내 부탁이니 꼭 들어주렴. 가능하겠니? 가게는 네가 그동안 맡아주고 있으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서 눈을 감으셨고 남편은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어머님께 배운 메뉴들을 개량하기도 하는 등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준 데다가 어머님의 간병에 남편의 수발이 없으니 가게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저의 분식집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맛집이 되어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시간이 흘러 아기이던 딸아이가 5살이 될 때쯤 남편이 허름한 차림새로 어슬렁거리며 저의 앞에 나타나더군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꾀지지한 차림인 것도 모자라 자세히 보니 손가락도 하나 잘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대박 났다며?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지. 우리 기특한 여보가 성공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야, 우리 딸도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당신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어머님 장례식 때도 보이질 않더니.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왔었는데 그게 좀 꼬여버렸어. 그래도 비즈니스한 경험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야. 앞으로 우리 더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 남편만 믿어. 알겠지? 야야 거릴 때는 언제고 내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왜 또 사람 민망하게 이래. 밖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직원도 더 뽑고 기왕 하는 김에 분전도 내버리자. 어? 그건 내가 관리하면 수입도 2배 될 거니까 우리 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니까 꿈만 같다. 어? 우리 가게는 개뿔. 미친놈아, 우리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가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다니? 너 약 먹었냐?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들은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혼이 되냐고. 변호사분이 몇 년 동안 멋대로 실종되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 게다가 당신처럼 폭력 휘두르고 나나 딸이며 부양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혼 사유로는 충분한 거 아닐까? 야,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남이라고 치자 썩으려나.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인 건 알고 있지? 당연히 아들인 내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인 네가 차지하고 있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멋대로 해봐. 그래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소송 좋지. 한 달 내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빈다는 거에 내가 전 재산 건다. 걸 재산이나 있으시고 허름한 차림새며 손가락 잘린 거며 보니까 어디서 도박하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나 본데? 야, 내가 진짜 이 가게 깽판을 쳐봐?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고? 남편, 아니 이혼한 이후 저의 전남편이 된 작자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깽판을 치다가 결국 손님이 신고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구치소에서 나온 남편은 제게 소송을 통해 빼앗긴 가게를 되찾으려고 했었지만 양육의 의무도 저버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은 개차반을 편들어줄 법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전 남편은 제게 동정에 호소하며 1,000만 원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에 저는 그마저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그간 행해왔던 폭력에 실제로 난리를 부렸던 전적 등을 사유삼아 현재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저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남편을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내일 모레 60을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원래는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남편이 서울로 발령받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면서 식당도 새로 오픈했답니다. 서울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곧 딸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그동안 엄마로서 잘 살아왔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소 잘 챙겨보던 사연 채널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기도 하고 절대 잊히려야 잊힐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나이 들어 주책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큰 마음 먹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이니만큼 많은 공감 부탁드려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 과외 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오로지 과외 선생님만 바라보았죠. 그 과외 선생님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저보다 7살 많았던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무작정 시집간다며 울고 불고 떼쓰며 따라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그렇게 3년 넘게 쫓아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법고시 준비생이었던 남편과 결혼했어요. 시어머니가 전주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셨는데 저보고 나중에 물려받으라며 일을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시부모님들 하면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키기로 유명하잖아요.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남들과 조금 다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친정엄마의 빈자리를 시어머니가 대신해 주셨습니다. 옛날인데도 불구하고 고부 갈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정말 엄마와 딸처럼 지냈거든요. 희원아, 안 싸던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예전 같지 않지? 어머니,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맨날 엄마 보고 싶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보고 싶은 만큼 울려무나. 이제 남은 가족도 없어요. 다들 엄마 돈 노리고 보상금 노리고 저 혼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왜 혼자야? 나도 있고 태규도 있는데, 응? 그런 말 말어. 어머니. 아가, 너 우리 태규 좋다고 졸졸 쫓아다니던 시절부터 저런 딸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 어찌나 당돌하고 당차던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단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날 인연이었어. 어머니, 그걸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렇다 마다 어떻게 그 모습을 잊겠니? 이제 내가 친정엄마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대하거라. 어머니,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고 말고. 나도 너처럼 살가운 며느리 얻어서, 아니, 딸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말이라도 감사해요. 어머니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제가 평생 잘 모시고 살게요. 그래, 앞으로 잘 살아보자. 태규가 속썩이거든 언제든지 나한테 오려무나. 내가 잔뜩 혼내줄 테니까. 네, 어머니만 믿을게요.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고 남편도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시련이 찾아왔어요. 자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부부 생활에 임했지만 결혼 생활 7년 차에 접어들었는데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많이 기다린 만큼 기대도 컸는데 매번 안타까운 결과에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시험관 시술이나 인공수정이란 게 흔한 것도 아니어서 자연 임신으로는 상당한 제약이 따랐습니다. 결국 한동안 고생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자궁이 약해 자연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말았거든요. 여자로 태어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토끼 같은 자식들 낳아 평범하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그런 제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고 말았던 겁니다. 친척들은 곧 이혼당할 거라며 아이도 못 낳는 여자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냐며 손가락질까지 했고 그 당시 저는 모진 시선과 온갖 구설수에 오르내리며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큰 슬픔에 빠졌고 그런 저를 위로해줬던 건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아이 못 가질 수도 있대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게 왜 네 탓이냐. 괜찮으니 그런 말 말아라. 대라도 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꼭 배 아파 낳은 자식만 자식이 되는 건 아니야. 너희들만 괜찮다면 난 입양도 생각하고 있다. 네? 입양이요? 그래, 입양이 나쁜 건 아니잖니. 내가 자식을 다 키워본 입장으로서 한 사람이 인간 하나를 키워낸다는 건 대단한 인내심과 정말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일이야. 그만큼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마음을 내가 알아줘야지. 누가 또 알아준다니? 괜히 마음 아파하지 말고 어느 정도 마음 추스르면 입양 생각해보자. 엄마 정말 괜찮겠어요? 괜찮고 말고. 마음 추스르면 고아원 가서 한번 둘러보자꾸나. 그 김 원장이랑 잘 아는 사이니까 내가 이야기 좀 해보마. 어머니, 배려 너무 감사해요. 제 마음도 다 이해해 주시고. 저 정말 어머니한테 효도할게요. 그래. 차라리 입양해서 마음 붙이고 정 붙이고 소중하게 키우자꾸나. 엄마, 내가 다 고마워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걸. 이 은혜 살면서 잊지 않을게요.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한테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게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희망보육원이라는 곳에 가게 되었죠. 정말 눈도 못 뜬 갓난아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저마다 사연을 갖고 사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며 한참을 둘러보는데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더라고요. 4살 된 여자아이였는데 말도 잘하고 유독 저와 남편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저 사람이 좋아서 반가워서 그러겠거니 했는데 저희가 집에 갈 시간이 되자 울며 불며 떼를 쓰더라고요. 왜 우냐 물어보니 가면 안 올 거잖아 라며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눈물 콧물 다 빼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래놓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도 한참을 뒤척이며 계속 그 아이를 생각했죠. 그러다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서정이가 눈에 밟힌다? 아까 울었던 애 말하는 거지? 울어서 그런가?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 계속 손잡고 있어서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하긴 유독 우릴 잘 따랐지. 아까 원장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혼자 4살이라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러게, 외로워 보였어. 우리 그 아이 입양할까?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당신이 좋다면 나도 좋아. 더군다나 그 아이라면 더더욱. 근데 당신 정말 괜찮아? 갑자기 왜 울어? 어디 아파? 아니, 미안해서 그러지. 내가 몸이 좋질 않아서 당신한테 실망만 시키는 거 아닌가 하고. 또 그러네. 괜찮다니까. 당신이 좋으면 나도 좋아.
가슴으로 낳았지만 누구보다 소중하게 키울 거야.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지. 이렇게 자꾸 생각나고 눈에 밟히는 거 보면 우리랑 만날 인연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리가 열심히 키우면 되는 거야. 정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살면서 다 갚을게. 뭐라 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말 고마워. 결국 날이 밝자마자 고아원으로 다시 가서 그 여자아이를 입양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김서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남편의 성을 따 박서정으로 개명도 하고 함께 살게 되었죠. 만날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듯이 처음부터 제 아이인 양 살갑고 친근했고 익숙했어요. 어느 화목한 집안 못지않게 처음부터 그래왔듯이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식당을 물려받아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죠. 물론 시어머니도 함께 일했으나 나이가 드셔서 종종 허드렛 일을 도와주시는 정도였죠. 딸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온 가족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삶을 보내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저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그 흔한 투정 한 번 안 부리고 속 한 번 안 썩이고 화목하게 잘 지냈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지난번에 보낸 반찬은 잘 받은 거야? 잘 받았어. 왜 이렇게 많이 보냈대? 우리 냉장고 작은 거 알잖아. 친구들이랑 나눠 먹으라고. 잘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우리 딸 고생하는 거 알아서 할머니랑 같이 만든 거야. 다 네가 좋아하는 걸로. 역시 우리 엄마랑 할머니가 최고야. 강아지, 요즘 힘든 건 없어? 할머니, 저 워낙 튼튼하고 깡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 그건 알지. 그래도 힘든 게 있으면 바로바로 말해. 그래야 속 안 썩지. 사실 할머니, 나 사법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 3학년 되면 졸업 준비도 미리 해야 하니까 공부 같이 해버리게요. 어? 너 너무 힘들지 않겠니? 논문도 써야 하고 졸업 준비하는 것도 힘든데 사법고시 하면 너 정말 잠도 못 잘 텐데. 아이고, 그렇게 힘든 거 아서라 아서. 예, 서정아, 안 하면 안 되겠니? 그러게 말이다.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다. 할머니도 걱정하시고. 사법고시가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떨어지는 게 사법고시야. 너 단단히 각오해야 한다. 할머니, 엄마 아빠 걱정 마요. 나 아빠 닮아서 똑똑하니까. 미리 준비해서 한 번에 합격할게요. 쉬엄쉬엄 공부해. 몸 상하면 걱정할 사람들 많다. 나 젊어서 괜찮아. 할머니 건강이나 잘 챙기세요. 엄마 아빠도. 조만간 시험 끝나면 전주 한번 내려갈게요. 맛있는 거 많이 해줘요. 특히 할머니표 감자전. 알겠다, 우리 강아지. 조만간 또 연락하렴. 힘내거라. 아빠가 시험에 참고될 만한 자료들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날 때마다 참고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약속대로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의 경사라 하며 동네에 현수막도 걸자고 하셨죠. 결과 발표를 듣고 딸이 전주로 내려왔고 정말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남편도 자기 닮아서 똑똑하다며 크게 기뻐했고 가족 모두가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한 차례 검은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몇십 년 동안 친정엄마 그 이상으로 의지했던 시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워낙 나이도 있으셨고 앓고 있던 지병이 있으셔서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슬픈 마음을 어루만지며 장례를 치르고 얼마 뒤 남편이 서울지검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딸아이도 사법연수를 끝내고 서울의 한 대형 로펌에서 일하게 되었죠. 그렇게 전주 생활을 정리하고 서울로 이주하게 된 거랍니다. 새로 식당도 오픈하고 바쁜 부녀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는데 고아원 원장님이 연락 오더라고요. 고아원 원장님과 전화통화를 끝낸 저는 내심 불안해졌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딸아이의 친모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이가 보고 싶다며 찾아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는 정 없는 정 줘가며 키워온 자식인데 다시 데려갈까봐 두려웠나 봐요.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친자식이다 생각하고 온 애정을 다 쏟았는데 딸이 이제라도 친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결국 뜬 눈으로 며칠 지샜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바로 딸아이의 친엄마가 찾아온 거였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겨우 가라앉히고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희원 씨 되시죠? 누군지는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서정이 친모예요. 네, 알고 있어요. 여기까진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이긴. 귀한 우리 딸 얼굴 좀 보려고 왔지. 그동안 우리 서정이 키워줘서 고마워요. 몇십 년 동안 찾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서정이 번호나 불러요.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저기요,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 부탁을 해도 들어줄까 말까인데 왜 온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이 잘 나가는 변호사라며. 그래도 공부는 시켜줬나 봐? 그럼요.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주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닌가요? 근데 왜 찾아오셨어요? 불쾌하니까 나가주실래요? 자식이 변호사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섭섭하죠. 근데 변호사면 돈도 많이 번다면서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자기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왜 이제 와서 만난다고 난리야? 좋게 대우해 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나가요. 미안해서 어쩌나. 나는 나갈 생각이 없는데. 딸도 잘 살고 있고 친엄마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피해? 당신이 정말 엄마라면 애초에 그런 곳에 서정이를 맡기면 안 되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딸 덕 좀 보려고 찾아왔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 데려와요. 얼굴 좀 봐야겠으니까. 글쎄 됐다니까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나가. 아무튼 이제 내가 키울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딸 인생에서 꺼지시지? 도대체 왜 지금에서야 찾는 건데? 서정이가 원하지 않으면 어쩔 건데요? 뭐 같이 살기라도 할 거야? 내가 내 자식 보겠다는데, 한번 만나겠다는데 무슨 상관? 내가 알아서 친권이니 뭐니 다 법적 처리할 테니까 기대해요. 서정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보내줄 수 있는데 당신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는 설마 돈 필요한 건 아니죠? 아니,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도 내 딸인데 이것저것 잴 필요가 있나? 그냥 내가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나도 딸 자식한테 잔소리할 권리 있거든요? 따로 만나서 잘 이야기하면 서정이도 알아듣겠죠. 이제라도 부모한테 효도하면서 살라 해야죠. 안 그래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딸 건들기만 해봐요.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입양해올 때 이미 내 자식이나 다름없었어. 당신이 함부로 대할 아이도 아니라고. 그런다고 내가 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안 부르면 내가 알아서 찾아가는 걸로 알아. 어디서 순 듣보잡들이 내 딸 부모 한답시고 설치고 있어?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보잡? 말 다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내가 데려가서 다시 키워야겠다. 그래야 남은 인생 호강하며 살지. 우리 변호사 딸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 보던가. 당신 지금 속이 훤히 보이는데 우리 딸이 과연 좋아할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아요. 뭐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핏줄은 무시 못하지. 그년도 나 닮았으면 내가 좋다고 그럴 거야. 그래요? 어디 한번 두고 봅시다. 일단 지금 장사에 방해되니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왜 그렇게 빡빡하게 구실까? 알았어요, 알았어.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땐 내 앞에
딸 데려다 놔요. 알겠어요? 서정아, 바쁘니? 엄마가 기니 할 말이 있다. 왜? 뭔데? 나 이제 좀 한가해. 무슨 일 있어? 아니, 사실은 엄마 가게 말이다. 친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서 알려주려고. 아, 그랬구나. 그 사람이 엄마한테는 뭐라는데? 엄마한테는이라고? 너 그 여자 온 거 알고 있었어? 엄마, 나 치밀한 거 모르지? 사실 대학 입학하고 나서 궁금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했는데 상종 못할 사람들이더라. 조금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난 이미 그때 마음 접었어.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그랬구나.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한 건데? 나 고아원에 버린 것도 자기 고생하니까 걸림돌이라서 그런 거야. 그때도 도박하고 술집에서 술 마시고 부모로서는 영 아니더라고. 저런 사람이 내 부모라는 게 부끄러웠어. 아, 그나저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친엄마 찾아와서 너 데려가겠다더라? 그래서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고 쏴붙였더니 핏줄 운운하더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한 번 더 찾아오면 그땐 바로 경찰에 신고해버려. 내가 친부모 찾았던 것도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때 잠시 방황했다 칠 테니까. 다시는 만나기 싫거든. 엄마도 네 마음 100번 1000번 이해해. 그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니.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 뭐가 불안해? 내가 친엄마 따라갈까봐? 엄마는 날 그렇게 못 믿어. 아니, 널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던 사람이 대뜸 찾아와서는 너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아무튼 나중에 다시 오면 너 말대로 경찰에 신고할게. 어차피 법적 문제 될 것도 없고 입양된 지 오래고. 아니다, 다음에 찾아오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겠어. 바쁜데 시간 뺏어서 미안해. 이따 저녁에 보자 엄마. 오늘 일찍 들어갈게. 생각보다 딸아이의 태도는 단호했고 걱정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왠지 모를 적막감이 흐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딸아이의 친엄마라는 사람이 가게에 자꾸 나타나 이리저리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을 매일같이 찾아와서는 다시는 안 찾아올 테니 돈을 달라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더라고요. 한 번은 조폭인지 깡패인지 덩치가 산만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다 때려 부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 자식인데 보러 오는 거 문제 안 된다며 돈 안 주면 매일 찾아와서 괴롭힐 거라 하는데 어찌나 당당하던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친엄마라는 사람은 경찰에 연행되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딸 남편이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경찰서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자신은 잘못한 게 없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여자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내 친엄마야? 애초에 버리고 갔으면 찾아올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책임지지도 못할 거 왜 나왔어요? 아유, 우리 딸 왔어? 얼른 경찰 양반한테 사정 좀 이야기하고 나 좀 풀어줘, 응? 딸? 딸이라고 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이가 없어 진짜. 야, 엄마한테 싹수 없게 할래?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너 이게 다 근본 없는 사람들한테 키워져서 그런 거야. 아유, 내 속이 그냥. 이보세요. 근본 없는 건 당신이 근본이 없겠지. 배 아파 낳은 자식 버리고 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라도 뜯어먹고 싶어서 자식 찾는 거 좀 웃기지 않아요? 막말로 내가 우리 딸 안 낳았으면 당신들이 입양이나 할 수 있었겠어? 내가 좋은 유전자 물려줘서 애가 변호사도 되고 그런 거야. 야, 너 내가 낳아준 은혜 잊으면 안 된다? 이 아줌마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무슨 근거로 자꾸 딸이래. 나는 당신 같은 엄마 둔 적 없어요. 유전자 검사라도 하던가. 어차피 넌 나랑 같이 살 생각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깔끔하게 포기해 줄게. 대신에 돈 가져와. 현금으로 5억. 경찰서에서 참 잘 도한다. 지금 자식 팔아 장사합니까? 무슨 친엄마라는 사람이 있다이야? 적당히 눈치 챙기세요. 이보세요. 여기 경찰서야. 뭐?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나? 서울지검 박태규 검사다. 당신 알아보니까 지명수배 내리기 직전이던데.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기도 했고. 이대로 콩밥 한 번 먹을까? 증거 있어? 함부로 남의 뒤 캐고 다니는 거 그거 불법인 거 몰라? 검사라고 했지? 더 잘 알겠네. 당신 내가 고소해버릴 거야. 하던가. 당신 사기 전과도 있고 유명하던데 해볼 수 있으면 해보라고. 이 증거들을 보고도 그런 소리 할 수나 있나 한번 보지. 남편이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얻은 증거들을 내보이자 그 여자는 얼굴색이 싹 변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꿇으며 다시는 안 나타나겠다고 통사정을 해대더라고요. 가게에 찾아와 협박했던 증거까지 더해 경찰에 제출했고 사기죄, 공갈 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치장에 갇히면서까지 울며 불며 매달리는데 꼴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아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여자를 상대로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구치소에 수감되고 난 뒤에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하루가 멀다 하고 접견 신청을 하더랍니다. 딸아이가 찾아가서 단단히 일러두고 왔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딸아이와 맥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많이 놀랐지? 아니야 엄마. 나보다 엄마가 더 놀랬지. 언젠가 한 번은 만날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게 이런 식일 줄은 몰랐지. 엄마가 미안해. 모든 게 다 엄마 탓인 것 같아. 이게 왜 엄마 탓이야. 만났어도 인연이 아니니까 끝을 본 거고. 이미 고아원에 날 버린 순간부터 끝난 인연이야. 자기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자기 손으로 버렸는데 나중에 찾아온다 한들 그게 진심이겠어? 네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그래도 친부모를 진작에 찾아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서 미안해. 아빠도 미안해하고 있고. 아니 그럴 필요가 없다고. 내 엄마 아빠가 여기 있는데 뭐하러 그래. 이미 큰 사랑 받으면서 살았고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 호강시켜줄 거야. 정말? 우리 딸 기특하네. 그리고 날 낳아준 건 고맙지만 나한테 일말의 애정도 없는 사람한테 엄마, 생모라고 부르기도 싫어. 가족은 오로지 엄마, 아빠, 할머니뿐이야. 내가 너한테 배운다.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너는 처음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내 딸이야.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내자. 알겠지? 알겠어 엄마. 내가 많이 사랑해. 그렇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딸아이는 남편 밑에 있던 검사와 인연이 다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정신없는 와중에도 절 챙기는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매일매일 행복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랍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미 제 친자식이나 다름없는 딸아이가 앞으로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죽는 날까지 딸아이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런 저의 모습 기대해 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과 부모지간은 천륜지간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이어준 인연이라는 뜻인데 배 아파 낳은 자식만이 내 자식이 아닌 걸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지금의 행복은 누릴 수 없었겠죠? 제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고 날이 많이 더운데 건강 잘 챙기세요.